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 변상욱입니다. 스타카토 56회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시작부터 인사를 같이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도종환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 입에서 도종환 시인 오셨습니다만 늘 했지 의원 오셨습니다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아직도 그게 입 아니면 어떡하세요? 예전에는 자주 이제 전화 인터뷰도 있고 했는데 예.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시인에서 남의 사무실에 뛰쳐들어가는 이상한 화적질이라고 남들이 표현하는 그 남의 사무실에 그 침입을 시도해서 공무원들을 감금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십니까? 사무실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요. 들어가지도 못했고 사무실은 지문 인식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요. 예. 바깥에서 배를 누르고 기다리고 좀 만나자고 한 것을 무슨 침입을 했다는 등 뭐 무슨 화적에다 비유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일이 말하자면 이렇게 비화되는구나. 말하자면 저희가 제보받은 공문에 보면 엄청난 일들을 벌써 진행하고 있어서 확인을 하러 갔던 것인데요.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누구시냐고 그래서 우리 보다시피 우리 상임위 의원들이다, 야당 의원들이다라고 했더니 둘이 나와서 보다가는 들어가더라고요. 예.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문 안 열어준 것 뿐이에요. 원래는 닫혀 있었고 지문 인식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으니까 닫혀 있는 곳인데 현관에 나와서 보고 들어가고 그리고 문 안 열어준 게 전부였어요. 그거를 지금 이제 일부 언론과 여당과 청와대 인사들은 감금했다라고 감금했다. 야당 의원들이. 감금이라는 건 밖에서 잠궈야지 감금이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문 인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걸 어떻게 잠금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라든지 요즘 어지간한 기업이나 대기업들 대부분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전부 다 감금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야만적인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기업에 일하는 회사원 전부 감금 상태에 일하고 있고 셀프 감금으로. 지금 스튜디오 문도 잠겨 있잖아요. 또 우리 감금된 상태에서 상태에서 잠시만 이건 녹음 중이에요? 여기를 지금 어디로 가고 말이야 이거 지금 여기가 법정입니까? 이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대죠? 청와대에 불러놓고 청와대를 뭘로 알고 녹음하냐고? 이야 참. 자, 아무튼 감금된 상태에서 녹음과 녹화까지 진행되고 있는 스타카토 56회.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작업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추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새롭게 드러나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도종환 의원을 모시고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일단 아시게 된 거는 제보를 받으신 거죠? 예. 제보를 통해서 알고 아니 지금 아직 확정 안 됐는데 11월 5일 날 확정 고시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찬성이 더 많은지 반대가 더 많은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기간에 이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래서 현장에 확인하러 갔던 것인데요. 문을 안 열어줘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경찰이 와서 건물을 에워싸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책임자한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통화를 시도해도 안 되니까 경찰이 한번 연락을 해서 좀 대표 한 사람이라도 만나도록 주선을 좀 해주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예. 그 경찰서장이 안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럼 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넘어도 답변이 안 와서 안 오면서 이제 교육부 대변인이 우리 근무하는 곳이고 내일도 근무할 것이다. 내일도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럼 내일 다시 오겠다 하고 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간 거죠. 그것이 전부인데 감금을 했다고 하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그 책임자 되는 분은 여기저기 이건 문을 열어줘도 되는지, 네.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뭐 답을 줘도 되는지를 네. 이제 누군가와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상의를 이제 몇 시간 걸렸는데 그걸 이제 교육부에서 나중에 이제 뒤늦게 해명을 한 건데 사실 지금 문서상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들이라는 것들 보면은 이른바 그 문서상의 BH라고 나오는 청와대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게 이제 다녀오신 분들과 여러분 분들의 심증인 거고요. 네. 당연히. 그 어제는 교육부 기조실장이 국회에 왔어요. 네. 그래서 이 감금이라는 게 맞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말이 되냐? 그랬더니 기조실장 말은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안 나간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분명히 말을 했군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는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서청원 의원이 얘기한 야당이 화적되냐, 난신적자냐라고 한 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
이 양반도 곱게 늙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이 처음에 그쪽에서 해명하기를 국회에 충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다. 국회가 질문 요구, 뭐 자료 요구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팀을 보강할 수밖에 그런 없었다고 거였다. 예.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국회의원들이 직접 상임위원들이 갔으면 더군다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하고 그동안 자료를 이렇게 줘야 준비했습니다. 되고요. 그래야 마침 되는 잘 거잖아요. 오셨네. 10월 하면서. 8일부터 지금까지요 수없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예. 한 건도 받지를 못했어요. 잠깐만. 이쪽의 해명은 하도 자료 달라 뭐 확인해봐라 하는 게 많아서 지원팀을 만들었는데 네. 이쪽에서 얘기를 한 들어보니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질문에도 하나도 자료를 주지도 않고 예. 없다는 소리만. 이제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벗겨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과 여러 가지 이제 그 테크닉상의 전술과 또는 구체적인 어떤 시행의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과 이런 것들은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서 매일 네. 점검을 하고 보고를 하면서 네. 지시를 하달을 받고 예. 그리고 그렇죠. 교육부가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집권당 여당 의원들하고는 그 국회 거기서 말하는 국회는 이제 여당 의원들만 있겠죠. 예. 그렇게 여당 해서- 의원들에게는 자료가 많이 제공됐어요. 예. 그 제공된 자료가 다시 신문 뭐 이런데 다시 이제 기사화되고 거기에 보면은 여당의 뭐 K모 의원이 준 자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사화되고 이런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예. 여당 의원에게 준 자료를 야당 의원에게도 달라라고 요구했지만 한 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일반 국민들도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어지간한 국가기밀로 분류된 자료가 아니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말이죠. 저희가 요구한 건 국정감사 기간에 예.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더더욱이 자료를 줘야 달라고 되는 거 했던 아닙니까? 것이거든요. 예. 여기 이 사람들 답변하면서 그런 야당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팀이 보강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많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들은 어이가 없어요. 한 건도 못 받았으니까. 한 건도 못 받았기 때문에. 교육 담당 기관에서 거짓말을 갖다 이렇게 손쉽게 밥 먹듯이 한다는 것도 참 난감한 일인데 뭐 어제 오늘 거기 일도 아니고요. 보면은 결국 해석을 조금만 더 하면 BH 1일 회의 보고 내용에 점검 대한 회의. 지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청와대는 매일 회의를 해서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이 팀에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매일 청와대로 그분께 보고를 갖다 올리면 그분이 청와대 회의에 들어가서 점검 회의에 참여해서 이제 보고를 그런 하고. 것이죠. 지금 이렇게 현재 됐다는 파악된 얘기가 거는. 되는 거예요. 상시적 수시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서 가서 보고하기도 하고 전산망 내부 전산망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라는 게 교육부의 답변입니다. 집에서 직접 가서 그 하기도 청와대 하고.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하는 네. 일점검회의에 네, 네. 근데 맨 처음에 청와대 입장은 그거야 교육부가 국민의 의견을 갖다 들어보고서 하는 것이지 왜 청와대가 다 뒤에서 뭐 한다고 그러느냐 왜 덮어 씌우려고 그러냐 이런 이제 그게 뉘앙스였거든요. 예, 비서실장 이병기 실장도 국회 국회 운영에 나와서 한 나와서 그렇게 얘기였죠. 국회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명백한 위증이 되는 것이죠.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관에 위증하면 처벌받게 돼 있죠. 처벌받- 위증죄로 뭐. 처벌받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황우여 장관, 부총리도 아무것도 아직 준비된 바가 없고 그 사람은 어떤 몰랐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워낙에 왕따잖아요. 어떤 문건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했어요. 예. 10월 8일 날도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니 곧 월요일 날 발표된다는 얘기가 언론에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미 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미. 예. 팀이 9월 초부터는 적어도 9월 초부터는 활동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밝혀내신 거죠. 아니 그 10월 5일부터 10월 5일. 활동했다라고 교육부는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의 그 주인인 국제교육원에서는 9월 하순부터 9월 하순. 이미 작업 이 건물이 지금 8월 달부터 비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전을 위해서. 근데 네. 어느 공직사회든지 간에 예를 들면 9월 하순에 팀이 꾸려지려면 팀을 어떻게 꾸릴 거냐 하는 논의는 사실 그보다 한 달 그전부터 전부터 그렇죠. 뭐 네. 예. 논의가 된 건데 그럼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제 황우여 부총리도 계속 거짓말을 한 거죠. 뭐. 거짓말을 한 진행된 거죠. 건 네. 없습니다. 한 가지 좀 짚어볼게. 물론 이제 상당 부분 언론에 보도가 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TF가 꾸려져 있다라는 것들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 있던 것도 거짓말인 거고. 두 번째는 이 TF의 적법성 여부도 이제 예.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TF는 지금 본인들은 교육부에서 뭐 절차에 따라서 바로 제대로 꾸려진 팀이다, 꾸린 팀이다라고 답을 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몇 가지로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와 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예.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절차법을 어겼어요. 예.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는 20일간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놓고 일을 집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쉽게요. 들으시는 분들을 위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입법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 이해가 없으면 이제 통과시키는 걸로 이제 시행하는 건데 그렇죠. 입법 예고처럼 행정 예고를 지금 그렇죠. 하고 지금 있는 대통령령으로 기간이거든요. 규정하는 거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행정 예고를 한 다음에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행정 예고를 한 다음에 확정을 하고 난 뒤부터 집행이 되고 예.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다 결정 난 걸로 생각하고 일을 해온 것이죠. 그러면 그 점이 우선 문제이고 확정 확정 전에 절차법이란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이제 있는 거군요. 있는데 의견 수렴 전부터 이미 결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팀을 꾸려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또는 의견 수렴은커녕 지금 거기에 대응하는 것과 대응해온 것들을 보면 의견 조작을 해왔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해놓고 의견을 갖다 계속 조작하면서 그 의견을 정부 수렴한 예산으로 광고 때리고 이상한 네, 광고 때리고 예. 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호적인 인사들 섭외해서 칼럼 쓰게 하고 네. 정부 예산으로 신문에다가 광고 줄 테니 이 칼럼 실어달라고 했을 거고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일단 그렇게 근데- 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 예. 그렇죠. 정상적인 행정절차법을 거라면 어겼고요. 20일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누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정상적입니다. 우선은요 국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청와대 의견만 들은 거죠. 근데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교사.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교사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교사들의 동향 파악을 한 거죠. 음. 그다음에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예. 그렇죠?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학자들을 그냥 좌파로 매도하고 일체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90%가 좌파다 이렇게 매도하고 일체 학자들 의견 듣지 않았고요. 예.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그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되겠는데요. 예. 교육감들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또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예. 공청회 계획이 전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의견을 들을 때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팩스와 우편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팩스가 한 대가 가동이 되니까 여기 온 국민이 그 팩스로 의견을 보내다 보니까 하루 종일 통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제대로 접수가 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들고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대로 안 들으려고 하는 일만 해왔고 의견을 왜곡하거나 의견을 유리한 쪽으로만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라서 그것도 또 문제이고요. 국민이나 학자, 교수, 교사 중에서 여기에 의견을 제출하면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으로 통과가 된 사람만 가능한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절차법 위반이 첫 번째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다라는 예.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이라는 것들이 법령, 대통령령도 마찬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거는 불법인 거잖아요. 행정절차법 위반인 거예요. 위반인 거잖아요. 예. 그 효력을 가질 수도 위법이군요. 없는 것이고 네, 네, 예. 그런 거죠. 네. 지금 현재까지 네. 진행한 걸로 봐서는. 또 하나는 예. 지금까지 무슨 예산으로 썼냐 그랬더니 그 지난번에 편법으로 예비비로 통과시킨 44억 예. 있습니다. 예. 국무회의에서 그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13일부터 썼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그거는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이 21명이 따로 사무실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다면 거기 필요한 예산들이 있었을 텐데 13일부터는 예비비로 썼다고 그래요. 그럼 그 이전에 어떻게 썼냐? 그거는 뭐 그냥 검소하게 뭐 이렇게 예비비라고 핑계를 대지도 못할 항목이 뭐가 있는지 지금 일단 머릿속에 안 들어서. 예비비를 쓴 것도 일단 전용인 거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예비비가 이전에 상당 부분 액수가 지출이 됐다면 네. 어딘가에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된 걸 전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그건 또 밝히지 아니면 않고 예를 있고요. 들면 또 아니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항목 보고를 하지도 않게 되어 있는 국정원 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청와대 정보비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의 뭐 통치자금 뭐 이런 걸 쓸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황 장관이 뭐 어떤 주머니에서 건지는 돈을 꺼내서 쓸 리는 없고 그 사람 성리에 네, 그래서 그 예산 정보비가 문제도 있어. 예. 정보비. 자, 행정절차법 위반에 예산도 예산도 근거가 적법하게. 지금 없고 예. 적법하지 않고 세 번째는요. 어떤 다른 기관의 건물을 빌려 쓰거나 또는 뭐 얻어 쓰거나 하든 간에 기관 대 기관끼리는 공문이라도 오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임대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뭐 쓸 수 있게 허락해 달라든지 정식 공문이 오고 가는 게 일반적인 행정의 절차여야 절차일 텐데 예. 공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화 한 없어요. 통으로 그냥 그 공간을 쓰고 있는 예를 거예요. 들면은
제가 속한 회사에서 TF팀이 꾸렸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고 다른 사무실 빌려야겠습니다 하면은 적어도 결제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계약서가 있을 테니까 계약서 내용을 감사실에서 감사 확인까지 하고 사장 결제는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뭐 그러면 어디까지 거쳐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전화 한 통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어떤 공간을 정부 기관에서 사용을 하는데 절대로 남한테 그 뭐 우리의 존재를 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의 예를 들면 네. 정보기관이라든지 대통령의 안가라든지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취하는 기관에서나 이렇게 가능한 그러니까요. 일일 텐데요. 네. 하여튼 공문이 하나 오간 게 없고요. 네. 그다음에 조직 편성에 있어서 우선 팀장인 네. 사무국장의 경우에 충북대에서 출장을 내고 자기들은 여기 와 있어요. 단장이라고 좀 하더군요. 단장. 네, 네. 이 예. TF 단장이라고 하는 이 충북대니까? 비밀 조직의 충북대학 사무국장이에요. 그런데 대학에는 휴가라면서요. 출장이요. 출장. 출장을 가겠다. 그러면 출장을 교육부로 간다는 얘기는 충북대 업무 때문에 교육부로 가는 것이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출장 명령서에 교육 개혁 추진 점검 지원을 하러 간다고 돼 있어요. 추진. 교육 개혁 추진 점검 지원.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일은 국정교과서의 그 말하자면 비밀 조직 운영 예. 추진을 하러 가는데 출장 명령서에는 출장 명령 낼 때 교육개혁 추진 점검 지원하러 간다고 하니까 대학 측에서는 아 무슨 교육개혁 문제가 있어 가나 보다라고 했을 텐데 2주 출장을 내고 갔어요. 예. 그리고 가서 2주를 다시 연장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출장 사유를 이렇게 쓴 것도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가서 단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서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게 교육부에서 이 사람이 필요하면 파견 교육부에서 요청을 하면 파견 되잖아요. 요청하는 공문을 그렇죠. 정식으로 당연히 보내서 예.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파견을 요청합니다라고 정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충북대학교에서 교육부로 출장 가는 것처럼 해서 지금 4주 출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충북대 총장은 알고 있었을까? 갑자기 그냥 충북대의 위상이 엄청나게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보고를 했다면 출장님 다녀와야 되겠.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는 대학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자리죠. 그럼요. 상당히 굉장히 큰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한 자리죠. 자리인데, 온갖 것에 이 서류와 이런 것이 다 다 모이는 결제해야 곳인데. 되고 네, 지금 결의도 해야 되고. 네, 그럼 이제 할 게 분명히 많은데. 사무국장이 가기 전에 총장님 저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했겠죠. 네. 근데 어딜 가십니까? 이거를 교육 개혁 추진 뭐 이걸 하러 간다고 하지는 차관이 불러서 예. 상의할 게 있다고 그래서 갔다 오더니 출장을 좀 내서 일을 하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 교육부 차관이 우리나라 국립대학 총장이 교육부 차관한테 그렇게 기만당해도 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관급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예. 5명을 21명으로 늘려서 팀을 구성해 놓고 교육부에서는 이게 역사교육지원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역사교육지원팀이 6명 있었어요. 네. 그 역사교육지원팀은 정말 역사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그쪽 분야의 연구사라든가 이쪽 일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보강된 15명은 전혀 역사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 쪽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방과후 학교 지원과라든가 취업 창업 뭐 교육 지원과라든가 대학 재정과라든가 예. 뭐 인재 직무 능력 정책과라든가 이런 다른 쪽에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가가지고 예. 청와대 일을 보고 뭐 언론 대책 뭐 패널 섭외 뭐 무슨 칼럼 기고 뭐 이런 쪽의 일들을 학부모 동향 파악 교사 동향 파악 이런 일들을 가서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국사에 대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기획과 조정 업무는 어디선가 하고 있고 그걸 지원하는 팀이 지금 살짝 꼬리가 드러난 이 비밀지원팀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팀 같은데 어떻게 보면 몸통 비밀지원팀이 또 따로 이제 어디선가 계속 운영되고 있었던 일단 것 지금 같아요. 하는 업무를 주로 이제 그 서류상에 있던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이후에 우리가 겉으로 이제 확인됐던 뭐 유관순 광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해당 신문사의 칼럼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이제 어버이연합이라는 것들도 그 파쇄지 속에 자주 등장하는 거 봐서는 긴밀하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뭐 그 사람들 이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기동성 있게 그 밤새 대치하고 있는 그 아침에 현수막을 어떻게 문구를 준비하고 되는지 기가 막히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뭐 지원이 있든가 이런 의혹을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뭐 역사 교육 지원팀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기업들이 이를테면 못된 짓 하고 난 다음에 위험에 빠졌을 때 보통 홍보팀 위주로 언론의 마사지용으로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돌리는 팀들. 위기관리팀이라든가 뭐 특정 이런 거. 제가 재벌 기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멋대라는 이 그룹이 왜 한참 경영권 다툼하며 이럴 때 지금 마지막에 싸운 이 만든 팀이 결국은 언론 대책팀.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 줄 테니 인터뷰를 총수 이름을 실어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마사지하는 똑같은 팀 아닙니까? 정보기관이. 알겠습니다. 예, 뭐 또 그런데 그쪽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준 자료들이 굉장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교과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만들어준 자료들이 많고 유관순 광고의 경우에도 이쪽에서 작업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대응하도록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교과서에 유관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래서 국민들이 그 광고를 보고 나면 우리나라 교과서가 이렇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에 유관순을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예. 다 가르치고 있어요. 다만 천재교육이라는 교과서에서 검정 출연할 때 그 교과서에 유관순이 빠졌었어요. 이유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천재교육 중학교 교과서에서 유관순을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연 여사를 비롯한 이런 분들을 한 꼭지로 특별히 따로 다뤘어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에서 인물사 중심으로 또 중학교 과정에서 또 이렇게 여성 독립운동가를 한 꼭지로 다뤘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해서 그 임시정부가 끼친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영향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교육 과정의 어떤 급별 편성상 또 수준을 고려해서 이렇게 그 교육 과정을 짜서 교과서를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걸은 거예요. 왜 유관순이 빠졌냐? 그러니까 이미 그럼 초등학교 좋겠다. 때 다 배웠던 것이고 다 알고 네. 있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간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고등학교 때는 유관순 한 개인이 중요하다기보다 그렇죠. 독립운동 전체와 상해 임시정부의 그래서 와야 되지. 차원에서 이 당시의 운동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유관순을 넣으라고 해서 그럼 넣겠다고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최초에 출원할 때 검정심의를 받기 위해서 낸 교과서에 없었던 걸 가지고 교과서에 유관순이 없다고 국민들에게 거짓 홍보를 하게 하는 이런 자료들, 기초 자료들을 이곳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돼. 1948년 건국절 이전에는 국가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 녀석들이 유관순 애국지사를 갖다가 애국이라고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거잖아.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거잖아.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죠.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뭐 아무튼 이상한 친구들이네요. 저기 장관한테 북한역은 우리나라 영토도 아니라는 말까지 듣고도 네, 아무런 말도 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뭐. 이제 참. 어쨌든 교과서로 가서 합법적이고 자기들의 주장이 하면은 지극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부의 일을 어시스트해주는 기관이었담에도 불구하고 왜 전부 다 하드 디스크부터 가지고 몽땅 컴퓨터는 다 껐으며 문서는 왜 그렇게 전부 파쇄했대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세무사 받은 기업이잖아요. 지금 하는 거락사. 아니 저희들이 가서 지금 우리 상임위 관련되는 기관이고 그 관련된 업무니까 좀 보러 왔다고 하니까 문을 닫고 문을 열어주러 나왔다가는 보고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것들이 예. 뭐 컴퓨터를 옮긴다든가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창 밖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던 기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막 찍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늘 우리 보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뭐 상임위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예. 늘 알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여기 지금 뭐 이런 일들을 야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오세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분주하게 뭐 컴퓨터서부터 시작해서 뭘 치우고 막 이러면서 경찰을 불러가지고서 건물을 에워싸갖고 전혀 접근을 못하게 하고 불 다 끄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이제 뭐 감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최근도 그렇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못된 짓 많이 했던 기업들 이런데 압수수색 영장 들고 들이닥치면 저기 경비원들 다 나가라고 하지 막아 이런 다음에 이제 계속 먼저 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 빼가지고 없애버리고 끊임없이 문서 파쇄하고 이제 버텨 뭐 이런 좀만 더. 정보기관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교육이라는 걸 다루는 정보기관에서. 자, 그런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하필이면 또 날짜가 또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 왔어요. 아까 그 자리에 계셨던가요? 네, 있었습니다. 예. 정확한 워딩이 이래요.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2013년에 역사 전쟁을 선포한 사람이 김무성 대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김무성 대표가 지금부터는 역사 전쟁을 하겠다. 긍정적인 역사관으로 바꿔놓고 자학사관에서 벗어나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역사학과 교수들, 역사학자들을 불러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권희영 교수라든가 이명희 교수라든가 이런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이면서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들이에요. 그분들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고 최근에 한 일주일 됐나요? 권희영 교수가 TV 토론에 나가가지고서 그럼 일제 때 쌀 수출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당연히 수출이지 돈 받고 했는데 이렇게 그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시청하던 국민들이 경악을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려를 하는 것인데 절대 미화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나오지도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저희들이 뭐 아니 근데 신뢰할 수 없죠. 핵심은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이게 뭐냐면은 참 이 교묘한 말장난인 것이 우리가 지금 내용이 앞으로 뭐가 나올지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정화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질이 네. 맞습니다. 핵심이 네. 왜 다양한 시각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역사라는 걸 두고 국가가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해서 국가가 정하겠다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인데 그거를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 이 얘기는 그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것은 그 왜곡과 미화의 기준이라는 것들은 국가가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 얘기에 의하면. 네, 네. 그러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본인이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인 건데 왜 그 안에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비본질, 이게 맥락이 다른 다이멘션에서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얘기란 생각이 말이죠. 없으면은요. 저작권을 국가가 가져가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국정이라는 것이 저작권을 국가가 갖겠다는 거거든요. 검인정처럼 필자들이 쓴 교과서가 국가에서 집필 기준을 정한 대로 쓴 교과서가 검정과 수정 심의를 통과해서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로 쓰이면 되는 것인데 이걸 굳이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가겠다는 거는 국정의 경우에는 그 필자들이 써서 학자들이 써서 넘겨준 원고가 국가에 의해서 교육부에 의해서 마음대로 수정돼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게 국정인 거예요. 그게 국정이니까. 예, 국정이라는 것은 내용을 바꿔도 위법이 아니에요. 저작권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최고 권력이 만들고 싶어하는 교과서가 어떤 건지를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 해를 거쳐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저런 생각이라면 나 저작권 우리가 안 갖고 간다. 왜곡과 미화 안 할 거기 때문에 저작권을 학자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작권은 가져가면서 저작권은 국가가 갖고 가고 저작권을 갖고 가는 순간 국정은 갖고 가면서 마음대로 고쳐도 위법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걸 뺏어가는데 그러면서 저렇게 왜곡 미화 안 하겠다는 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게 된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지금 2017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실제로 그 현 대통령의 부친을 비밀 광복군으로 정말 기술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걱정이 진짜 그런 게 안 나오리라고 안 그러면 좌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예? 저기 유신시대 나온 교과서에는요. 혁명 공약이라는 것이 5.16을 설명할 때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혁명 공약 6가지. 6가지 반드시 예, 넣어라. 그때 들어갔는데 60년대 초에 혁명 공약이 들어간 교과서에는 6번째 그대로 기술했었어요. 이제 정권이 안정되면 군인들은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이양해주고. 복귀한다라고 6번째 돼 있었어요. 예. 근데 그 6번째를 유신시대 교과서로 바꾸면서 국정으로 바꾸면서 6번째를 앞으로도 국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로 바꿨어요. 계속 일을 한다. 자기들이 복귀한다는 걸 안 하고. 몇 년 전에 자기들이 썼던 걸 자기들이 바꿔가지고. 예, 복귀한다라고 돼 있던 거를 복귀를 안 하고 계속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국가를 해서 노력한다라고. 장기 집권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민정이양 군 복귀 이렇게 써놓을 수는 없죠.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 내용 혁명 공약이라는 건 자기들이 5.16 군사 정변 일으킬 때 내세웠던 6가지 조항인데 그 조항도 바꾸는 거예요. 교과서 그렇게 바꿨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모든 사업을 가리켜서 딱 7글자로 역사교육 뭐래요? 정상화라고 했어요. 역사교육 정상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 부분에 걸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정상화하겠다. 고치는 정상화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네. 건데요. 이건 명백하게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그러니까요.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부 비정상적인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볼 사실은. 수밖에 이게 없는 무슨 거죠. 그러니까는 야 저는 정말 근데도 불구하고 참 경이로운 건 이렇게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경제 민주화 이슈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통일 대박, 그 다음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이제 역사 교육 정상화. 이슈란 이슈는 다 차곡차곡 하나씩 차곡차곡 다 해먹어요. 예? 다 해먹는데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능할까? 저는 좀 경이로운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거 쭉 경험하시면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심정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신다면. 뭐 어떤 때는 혼자서 울기도 하고요. 상임위장에서 교학사 교과서 때 그랬어요. 아무리 친일 미화 왜곡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꿈쩍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좌편향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이게 혼자 앉아서 질문을 끝내고 난 뒤에는 눈물이 쭈르르 흐를 때도 있었고요.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힘이 약해서 이런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못 막아내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답답했었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화를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대한민국에서 야당 국회의원 한다는 것은 거의 득도의 과정이구나. 네. 근데 사실 뭐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아수라를 지나지 않고 어찌 열애의 땅에 갈 수 있으랴. 뭐 이런. 아수라. 근데 이 아수라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야당에 지금 만 3년 이제 되셨어요. 국회에 들어오신 지. 이제 임기가 이제 겨우 한 6개월 남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하고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질문인데 어떠셨어요? 이제 야당이라는 지금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일원으로 국회에 들어오셔서 국정 감시 일종의 감사 기능을 쭉 수행하시면서 느낀 그 소회들, 시인으로 일할 때 밖에서 바라볼 때 정치 외적으로 정치와 좀 별개 떨어진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와 내가 주체가 돼서 겪어본 이 박근혜 정부, 또 내가 겪어본 야당. 처음에는 우리 역할이 그저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을 쭉 하면서 2년 될 때 이제 2년째 됐을 때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생겼고요. 이번에 이제 국정 교과서 전환의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단순하게 비판하고 감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결정의 주체이고 책임의 주체라는 자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사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막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이 해가 거듭할수록 이 엄청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도 많이 느끼고요. 일을 제대로 못해서 참 큰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당장 아무튼 내년 3월에는 이 교과서가 나올 거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 2017년 3월. 17년 3월에. 네.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 100년 되는 해 이제 이 교과서가 교실에 가게끔 하겠다는 건데요. 이 일을 앞으로 위탁받게 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국정교과서는 최소 2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도 분석한 기존의 자료를 보면 최소 2년이 걸리는 거예요. 집필만이 아니라 집필 뒤에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률 0%가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친일 미화, 그다음에 왜곡이 심했다는 것도 있지만요. 부실이 너무 컸어요. 오류가 굉장히 많았죠. 2년 이상 걸려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2,000개 이상의 오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경악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주로 그 팀들이 이제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필자가 될 것으로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90%가 좌파니까 그걸 빼놓고 할 거니까 10% 중에서 학자들을 더군다나 고르게 지금 선택할 거니까. 더군다나 이제 명백하게 아마 그 팀이 작업해서 그 기자회견한 사람들일 것이 분명 한 몇몇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역사 교수들이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역사 전공자 아닌 사람들이 대거 기술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까지 집필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송복 거거든요. 교수가 아마 그랬죠? 그거는요. 그 옛날부터 이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문건들이 있는데요. 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고 여기도 정상화추진위원회인데요. 그 고영주 이사장이 듣기만 해도 무서운. 박문지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이 위원회에서 만든 문건에 보면은요. 역사학자들의 실력은 우리가 딸린다. 숫자도 적다. 그래서 경제학, 정치학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야 된다. 논쟁으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바로 국정화로 가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2011년 문건에도 나오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고요. 그 경제학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있는 이쪽의 학자들이 총독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낸 논문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일제 때 쌀을 수출한 걸로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식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이 교과서에 반영되게 하려면 경제학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던 내용인 거죠. 이 역사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 있죠. 역사 전공한 사람들이 무식하다 그러지. 90%는 좌파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역사책을 자기들이 쓰겠다고 그러지. 아, 정말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고맙기도 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계, 제가 처음에 한번 몇 달 전에 이거 한번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학계가 좀 전면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자부심과 자존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이제 맞서주신 덕택은 있는데 어쨌든 그게 고맙고 그런 건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권력과 학문의 싸움이다 이러시더라고요. 학자들이. 권력과 학문의 싸움이다. 학자들이 볼 때는 이 학문을 하는 학자들을 이렇게 매도하면서 이 권력이 개입해서 국가주의를 여기다 반영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우리가 학문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이건 학문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되는 거다라고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적인 학자들도 다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학사 교과서가 처음 나왔을 때 일본의 그 역사 왜곡의 악명 높기로 유명한 후쇼샤 네. 교과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아니 그보다 더 앞서간 것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어떤 부분이 있었죠? 이를테면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이 그 말하자면 함선을 동원해서 함포를 쏘면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체결된 조약. 그래서 우리가 늑약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에는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되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것은 제가 처음에 교과서를 보고서 분석하다가 놀랬던 거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살해범 그 낭인들 중에 한 명이 쓴 회고록이 민후 조락 사건이라는 회고록이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정말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분노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 살이 떨리는 그런 회고록인데요. 그 회고록의 한 부분을 따서 이 화근이라서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그 지문을 소개한 뒤에 밑에 공부할 문제 이렇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라는 게 공부할 문제였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근데 그런 교과서가 지금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채택이 안 된 게 불행이고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한다는 거 그것을 제가 이제 계속 제기를 해서 이런 걸 교실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냐. 실제로 이걸 한번 교실에서 가르쳐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라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대답하는 것들을 그 보여주면서까지 이런 거 싫으면 이게 말이 되냐. 만약에 일본 교과서 실렸다면 한일 간에 외교 분쟁이 일어날 사안이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 교과서에 실릴 수가 있느냐. 이거 빼야 된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격이 뭐냐. 투하라고 해야지. 이게 주체가 누구냐 이 교과서에. 피격? 네,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격 또는 의병 대 토벌 이런 식의 기술이 이게 도대체 주어가 누구냐 이 교과서에 주체가 어디냐. 이런 걸 계속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들을 받아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빠지는 과정을 153일간이나 그런 일들을 해야 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사관은 안 바뀌는 거죠. 이제 지문을 바꿀 수는 있어도 이 집필자들의 사관이 나는 이런 식의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식민지 시대라고 하지만 그때 수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전도 있었다고 가르치고 또 5.16을 자꾸 구테타다 독재다라고 하지만 유신 독재라고 하지만 그때도
경제적으로 부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이 맥락.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말하자면 이승만이라는 건국의 아버지가 있어서 이분을 중심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그 이전은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영토가 있었니, 주권이 있었니, 뭐 국민이 있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헌법적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이게 헌법적 가치예요.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 이것도 헌법적 가치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고 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 부분도 적대적 관점, 적개심으로 바라보는 기술을 해라라고 강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교과서,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교과서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교과서는 지금까지 교과서는 자학사관이라고 하는 일본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이거를 고치겠다는 게 김무성 대표의 지금까지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 갖고 비판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까지 10년간 해온 걸 알고 이 교과서를 왜 국정화를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데 자꾸만 국민들을 속이는 말을 하고 그것이 올바른 교과서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제1야당에서 투쟁과 관련된 위원회도 설치를 하셨으니까 방향을 잡아가시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곳들 또는 분들이 이제 나서야 될 때는 됐는데 뭐부터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앞으로도 뭐 11월 2일까지 의견 접수 기간이 있고 11월 5일 확정되기 전까지 한 10일 기간이 있으니까 저는 계속 제가 제안하는 게 교과서 검증위원회를 같이 동수로 구성하자. 여야도 좋고 학자들 뭐 3명씩도 좋고 교사들, 학부모들 뭐 우리가 끼어드는 것이 불필요하면 여야 정치인은 빼놓고 검증위원회를 객관적으로 동수로 구성을 해서 교과서가 좌편향됐기 때문에 국정으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좌편향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같이 검증해 보자. 지금 교과서 어디에 그게 나오는지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기술한 부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기술이 교과서에 어디에 있는지 유관순을 안 가르치는 교과서가 어디에 있는지 등등 문제가 된다는 부분들을 검증을 하자.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일단 국정화를 강행하지 말고 검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자 하는 말씀을 계속 저는 드리는 거예요. 씨앗이나 맥히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역사학자 90%가 좌파라는데요. 아니 저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무성 대표나 또 이병기 청와대 실장이나 뭐 또 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나 다 교과서를 안 보고 말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를 봤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엊그제 이병기 실장이 만경대를 이렇게 가는 사진을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하고 국회 운영에 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막 흥분하셨는데 그 만경대 사진의 설명에 그 우상 숭배가 개인 숭배가 강화되면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빼고 그다음에 그 페이지 옆에 이제 북한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페이지에 만경대 사진 옆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1인 지배 체제이고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나라이며 인민이 중심인 나라라고 하지만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고 국경을 넘고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그 옆에 페이지에 바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북한 찬양 교과서라고 말을 하는 건 교과서를 안 본 거예요. 아니 그거를 교과서 그렇게 안 봐도 뭐 있든 없든 북한이 그런 진짜 뭐 같은 나라라는 걸 몰라요? 아 그러니까요.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아니, 뭐 지기를 합니까? 뭐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갖지 그러니까요. 못하고 제대로 만들면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이런 북한 단원을 가르치면서 뭐 예를 들어 토지 계약을 왜 북한은 그 뭐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는데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했다고 가르쳐서 북한이 좋게 비춰지느냐라고 할 때 학자들 얘기는 그런 사회주의 개혁과 자본주의 개혁을 설명해 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북한의 경제는 이렇게 침체되었을까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한계와 자본주의 모순을 함께 설명하면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걸 토의하게 하는 게 역사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냥 맥락을 보지 않고 앞뒤를 잘라가지고서 만경대 가는 사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만 하면서 흥분하고 그러니까 국정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죠. 송곳이라는 그 웹툰에 보면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진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농자하면서 노동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느 날 사용자가 되면
이런 것처럼. 근데 역사야말로 정말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풍경을 볼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학문이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 이제 우리가 사관이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던져주고 그 과정들을 쭉 공유한 다음에 사실 공유한 다음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이런 거를 토론하는 학문이 역사라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토론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 제공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해준 사실들을 외워라 라고 하는 교육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맨날 우리는 왜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냐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육부라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그런 이 교육들은 하지 않으면서 이를테면 이틀 전인가 외신을 타고 막 타전된 소식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라는 아주 극우 지도자가 있죠. 총리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래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학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주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팔레스타인이 밉고 막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적으로 삼아야 자기들의 정권이 기반이 이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거 보면서 전 세계에서 언론들이 막 비웃었거든요. 네타냐후의 그런 역사 인식을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면서 그 반사의 이익을 챙기려는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북한이라는 주적을 설정해 놓고 이 주적에 맞서서 이거는 무조건 이러면은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친일이나 지금 일본의 이게 부응하는 거나 이렇게 비굴하게 아베한테 이러는 것들이 모두가 용서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근데 진짜. 일단 고시를 진행하는 걸 갖다 중단하고 함께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자 하지만 듣지 않고 고시가 결정되고 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도 이 교과서 문제의 왜곡과 진실을 알리는 일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집필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만들 수 없거든요. 졸속이 될 게 틀림없어요. 2년 동안 만든 교과서 2200개 우리가 나온 걸 2년 전에 보았는데 1년 동안 이걸 어떻게 만들지 우려되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교과서가 집필되는지 내용도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국정교과서로 만들어서 학교에 줬을 경우에 지금 이거 불복종하겠다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예. 교육청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그거 안 쓰고 우리가 만든 인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도 말하자면 국정교과서를 제작해 놓으면 국정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법에 의해서. 이거 안 쓴다 그러면 이제 법이 저촉되기 때문에 이제 막 징계서부터 시작해서 막 싸움이 막 벌어질 테고요. 수능에서 필수가 되면 거기서 시험 문제 내겠다 그러면 시키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테고요. 나치 때도 인종주의, 국가주의, 국가 정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국사와 생물 교과서를 국정으로 했을 때 이거 교사들이 거부하고 불복종하니까 숙청하고 뭐 탄압하고 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재현되면 학교 현장이 엄청난 혼란이 올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한 또 대응과 준비와 걱정 이런 것들이 앞서게 근데 되는 이제 것이고요. 제일 좋은 건 그렇게 예상되는 이미 이게 지금 일단 국사 교과서를 국가가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는 게 1순위인 거지. 벌어진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시를 해서 국정을 확정한다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일정 부분에 이제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저는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국정교과서라는 것들 뜬금없이 꺼내 가지고는 이렇게 세게 몰아치고 있는 걸까?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대결,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노년층과 이런 사람 더욱더 강고하게 세력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에 손대는 이 세력은 장기적으로는 장기 집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애들 머릿속에 저놈들은 나쁜 놈, 우리가 이런 것들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걸 입법사항으로 올리도록 법을 바꾸면 다수당이 돼서 야당이 다수당이 돼서 법을 바꾸면 국정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수당 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당뿐만 아니라 이제 또 뭐 정의당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야당이 다수가 되는 야대 여소의 국회를 만들면 이걸 이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정교과서보다 상위에 있는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교과형 도서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하면 되는 국정은 거죠. 이거는 이제 법 입법사항이 되게 만드는 거죠.
고등학교 시절에 실제로 국사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실 때가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분필로 칠판을 꽝꽝꽝꽝 쳐갖고 자네들 깨운 다음에 정확하게 답은 요걸로 외웠어. 그러나 내용은 그거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왕왕 있었거든요. 그렇죠. 답은 4번이라고 반드시 외웠어야 된다. 나중에 예비고사 볼 때 이거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틀림없이 4번을 외워쓰고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졸업하면 얘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 하시던 게 있었는데 이제는 교과서 전체를 놓고 답은 이거대로 쓰고 나중에 이게 맞는지 이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더니 참.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역사 문제들 보면은 왜 이를테면 뭐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1번, 2번 뭐 미국의 독립, 3번 프랑스 대혁명, 뭐 4번 뭐 이 중에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거 맨날 배웠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이랬으면 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그렇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만행들이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비밀 일본인들 아니에요? 비밀 일본인들? 시인을 화적대로 만드는 네? 이 비밀 아름다운 세상에서 비밀 일본인들이지 이거 뭐 지금 진행을 못하게 하시네요. 예. 한참 전에 역사학자, 제 역사학자가 나와서 그런 말씀하신 게 생각나네요. 정의가 승리한다는 신화만 존재하고 불의가 판치는 현실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비정상과 불의가 계속 정상과 정의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할 거냐. 아무튼 국정화돼가고 있는 이 역사 교과서를 놓고 많은 고민들을 나눠봤습니다. 결국 일단 뭐 국민들이 힘을 합칠 때는 합쳐야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런 우물한 일들 또는 이러한 야합된 세력들을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 좀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언론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좀 잘하십시오.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대변인 전화 못 받아 서운하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KBS 사장 후보들을 쫙 보니까 야, 정말 진짜 아이고. 그 마이클 잭슨이 한국의 언론을 위해서 불러주고 간 노래가 있잖아요. 뭐라고? You are not alone. 예? 뭐야 이게? 예? 진짜. 난 내가 KBS 사장이 되는 건 KBS에 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KBS가 나한테 사장을 시킨다면 참 누가 되는 일이었다는 걸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기타 등등 언론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역사학계도 지금 골치가 아프고 이런데 어쨌든 그 저는 힘을 냅시다. 대충 해서 안 된다 이거. 우리 그 도종환 의원님께서 시인이던 시절에 지금도 시인이시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그 시가 대자보에 많이 붙어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그런 대목이 있던 것 같아요. 참답게 선다는 것은 참답게 싸운다는 것. 네, 안병동이라는 그렇죠. 시입니다. 네, 안병동이라는 시. 정말 참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발악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대충 이렇게 좀 저는 뭐 그냥 저기 여당이 하는 거 대통령이 하는 거 비아냥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감정 배설할 때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신발끈 동여매고 어깨 걸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지언정 밀리지는 말아야죠 더 이상. 국민들도 뭐 누군가 뭔가 맡은 사람이 있으니까 맡은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기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 의원님. 네.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이잖아요. 가끔 네. 이거 심으면 깜짝 놀래요. 이게 저지가 막 지지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냐면 분쇄라고 지지 모임하는 분쇄. 지지단체들도 있어요. 그럼 깜짝 놀래요. 이거는 저지인가 지지인가? 그렇지. 이건 다른 표현이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분쇄. 예.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 이게 지지로 보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고 또 조금 분하지만 오늘 분을 장애 사겨가면서, 하시죠? 네네. 네, 분을 사겨가면서 또 설명을 길게 해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정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